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녹화 장소 찾는데 참 애를 먹습니다. 보통 평일 낮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평일 낮에는 제가 수업받기 바쁘다 보니까 저녁이나 이런데 사람 적은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새벽에 여는 카페에 왔는데,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떠드는 사람도 많고 그렇네요. 그래도 오디오 필터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소음을 줄이고 목소리도 작게 내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결과물을 들으실 때 목소리 크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가공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를 증폭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공유하면 좋겠다 싶을 만한 주제를 기사를 선정해서 거의 그대로 읽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는 비록 서울시에서 진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랐던 이유도 제가 오랫동안 살던 곳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뭐 기반시설 구축이나 이런 게 좀 늦은 지역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배달 앱이나 뭐 새벽 배송 플랫폼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상황을 많이 반영해서 나온 조사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 실태 및 소비자 피해 분석이라는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24일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이 식품이라는 거예요. 비율은 65.5%. 당연히 복수응답을 허용해서. 두 번째가 의류 패션 용품으로 이게 58.5%인데 그 전까지는 의류 패션 용품이 항상 1위였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식품이 1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은 농수산물은 따로 빠져 있어요. 17.9%로 조사가 됐고 여기서 말하는 식품은 농수산물을 제외한 거. 농수산물 형태로 돼 있는 뭐 채소, 과일, 응? 생선 이런 거 빼고 가공식품이라든가 우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조리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된 거, 과자 같은 거. 과자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저도 어느 정도 사기는 했는데 1위가 될 정도인가 싶기는 해요. 되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꽤 놀랐어요. 식품을 인터넷으로 그렇게 많이 사는데 일단 그러니까 원래 식품은 마트나 슈퍼마켓 같이 오프라인에서 주로 구입했는데 최근에 뭐 식품 전문몰, 마켓컬리 이런 곳이요. 그리고 배달앱에서도 식품 배송을 해주죠. 이런 곳에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의류 패션용품은 워낙에 많이 사고요. 그리고 3위는 생활용품. 비율은 46.7%.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평균 쇼핑 금액은 66,500원이고요. 남성이 68,900원, 여성이 65,200원, 20대가 69,900원,
400원. 뭐 나머지 연령대는 조금 낮긴 하겠는데 요거는 뭐 중심값이 요 정도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쇼핑 횟수는 주 2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분이 34.3%,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 1회나 주 2회나 이렇게 좀 더 빈도가 덜한 사람들. 저는 이 부분도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배달 앱으로 그 음식 주문해서 먹는 거는 제외한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나를 생각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유심히 본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한 거는 제외된 조사 결과로 보여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주 2회 이상 산다는 거잖아요. 뭐 새벽 배송 이런 거 포함해서 이 부분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상한 거보다 자주 사시길래. 그리고 거래하는 구입하는 방법은 보도자료를 직접 보시면 포털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 그 구입할 품목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 최저가로 나오는 쇼핑몰에서 구매한다. 저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뭐 옥션이나 이런 오픈마켓에 처음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검색하고 거기서 최저가 정렬로 해서 찾은 적도 있었는데 포털이나 다나와 같은 사이트의 존재를 알은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저도 하고요. 월정액 회비 쿠팡 와우 이런 거 내고 그런 데서 할인받아서 직접 산다라는 분도 요 정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세 번째고 이렇게 최대한 합리적인 그 구매처를 찾아서 쇼핑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는 어떤 것이 발생하냐? 계약 취소를 원한다거나 반품이나 환불이 필요할 때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34.3%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사기와 편취인데 이게 비율은 17.8%인데 이게 작년에 2.7배로 늘었어요. 사기나 편취가 일어나는 유형 중에서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결제를 하면 재고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기 사이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냅킨 케이스 하나 살려다가 그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가 오랫동안 뭐 주문을 확인도 안 하고 배송도 안 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소할 수 있는 상태이길래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처음 주문한 지 한 달 좀 넘어서 겨우 그 판매자가 확인해서 배송을 받고 그렇게 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재고가 부족해서 그 환불하기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는 분도 한 세 분 있었어요. 근데 뭐 재고가 부족하다면서 사이트를 보내주면서 거기서 결제하라는 거는 뭐 스미싱 수법하고도 유사하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링크로 들어가서 앱을 설치하세요. 그래서 설치하면 개인정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이트 보내면서 들어가라고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사이트로 유도할 때는 일단 의심해야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저렴하고 후기가 없는 상품이 오픈마켓에 올라와 있을 때는 가급적 구입을 피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사기 피해의 90% 이상이 계좌 이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든가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상계좌 이런 게 발행이 잘 되는 검증된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볍게 하나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조사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참고한 기사는 전부 영상 설명에 출처를 달아놓도록 하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조사를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법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건데 이 규정 중에서 위헌 결정이 돼서 바로 효력이 상실된 것도 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유류분 제도가 뭐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에는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 상속이라는 것은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으면 그 유언에 따라서 그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고요. 법정 상속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없이 갑자기 죽었거나 아니면 고인이 남긴 유언이 효력이 없는 유언일 때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는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인이 유언을 남겼는데 본인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혹은 모든 재산은 내 아들에게만 준다. 뭐 딸들이나 고령의 부모님이나 아예 챙기지 않고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러면 유언에 언급이 안 된 다른 자녀들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할 때,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렵게 사는데 부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그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고인이 남긴 유언대로 하면 그렇게 못할 때, 그럴 때 뭐 피상속인 그 고인의 직계 비속, 자녀나 손자녀한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뭐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놓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구하라라고 하는 가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구하라 씨의 친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류분권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하라 씨가 사망하기 전에 20년 전에 가출하고 연락도 없고 구하라 씨한테 아무런 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사망하니까 나타나서 상속분을 주장하고 이러는 일이 뭐 유명인이니까 그랬지만 그전에도 있었겠죠. 뭐 명절에도 자식 돼서 부모님한테 안 찾아가고 그렇게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부모가 죽으니까 나타나서 재산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2019년에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의 요건을 정하는 법이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이런 사람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나온 결정입니다. 정확히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이고요. 1112조 1호에서 3호 그리고 1118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 1112조 4호는 뭐냐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아예 효력이 없어졌고요. 나머지는 뭐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그 다음에 뭐 1118조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일단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아예 유류분을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다 라고 했어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뭐 형제 자매끼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옛날처럼 가족 관계가 엄청 넓지 않고 핵가족화되고 농경사회에 뭐 한 사람의 재산은 가족 전체의 재산이고 이런 의식이 없어지니까 이 옛날식의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단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상속받을 사람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생계의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지금처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피상속인을 뭐 오랫동안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라고 해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우형 결정이 나서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라. 개정하라는 것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전까지는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에 대한 유류분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유류분에 대해서 독일, 스위스, 일본 이런 곳의 유류분 제도를 봐도 형제 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18조는 뭐냐면 동거나 간호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상속분의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민법 조항이 있대요. 법정 상속을 할 때 아마 적용이 되나 봐요. 근데 이 조항을 유류분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민법 1118조인데 이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당연히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그죠? 고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도록 유류분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가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겠죠. 나머지 조항 뭐 1113조에서 1116조 유류분에 대한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헌 결정을 했고요. 유류분 제도가 1977년에 생겼는데요. 이때는 보통 아들 위주로,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부인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잘 못하니까
유산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제도를 도입할 본래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대요. 그리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 결정한 것도 1인 가구가 늘면서 옛날에는 농경사회 온 가족이 한 집에서 살면서 형제자매도 많이 낳고, 그죠? 많이 같이 살면서 가족 전체가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해졌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 형성에도 뭐 형제가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런 점이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합시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다음은 북한의 경제장관이었던가? 맞네요. 대외 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3일 날에 평양을 출발해서 이란으로 갔대요.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무기도 많이 제공한다라는 점이 이란과 북한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이란이 예전부터 반미 진영의 우방으로 미사일이나 핵 기술 이런 부분에서 협력한다는 추측이 계속 있었어요. 2019년에도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에 가서 뭐 협력 논의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두 국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란은 또 이스라엘하고도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간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관측입니다. 지금은 일단 대외 경제상이 방문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원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직접 군사협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13일 날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한 미사일 발사했었잖아요. 이 미사일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만든 무인 공격기가 지금도 그 러시아에 이란이 무기를 팔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는데 이거를 북한에도 유입돼서 대남 작전용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오래전부터 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과 이란이 예전부터 군사협력을 계속 해왔고 특히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 그 전쟁 상황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에 갔다라는 거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가 간단하죠? 편집할 때는 간단하게 나갈 텐데 사실 지금 준비를 많이 못하고 찍다 보니까 말을 많이 절어요.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편집하고 나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다음, 저도 국립대학에 다니는 입장에서
연민이 느껴져서 넣은 주제예요. 아르헨티나에서 국립대학 예산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동결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38%예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립대 예산이 실질적으로 70%가 삭감됐다는 뜻이다. 1000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300억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국립대학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도에 강의실을 제외한 대학 건물에 불을 일절 안 켜요. 전기요금을 못 내니까. 그래서 학생이 휴대폰 풀에 시켜서 공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립대학뿐만이 아니고 12월 달에 극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강력한 예산 삭감을 시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정부 주도 사업의 90%를 중단했나? 그리고 공무원 1만 몇천 명을 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력한 긴축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들이 이대로 가면은 5월 말에 예산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예산이 바닥나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교수나 직원 월급은 당연히 못 주죠. 그리고 국립대 부속 병원 수술도 평시에 40%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요, 국립대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국립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3명 나왔고요. 역대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국립대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국립대가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기도 하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국립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곳이 그 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수랑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 광장이 전부 이 빽빽하게 사람들로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노조와 야당이 가세한 정치적 반정부 시위다라고 하면서 시민의 대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돼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축구에서는 그 구단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응원단이 없고 그냥 팬들이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응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원 삼성 서포터즈 때문에 원정 경기장의 관객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청주에서 그 4월 7일 청주 경기에서 관중이 1만 907명이 왔는데 청주 구단 창단 이래 최다 관중, 원정 관중석 2,200석이 매진이 되었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매점하고 푸드트럭이 대기줄이 밖에까지 늘어진 적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시청이랑 주변 건물 주차장을 다 열었다 차가 많이 와서 놀란 모습. 그리고 3월 17일 안산 원정 경기에서 여기서도 유료 관중 기준 역대 최다 8,264명 관중이 왔는데 이 중에 61%가 수원 서포터즈였대요. 그리고 3월 10일 서울 이랜드 경기에서는
수원 서포터즈가 3,324명이 갔는데 관계자가 원정석이 타는 경우는 드물어서 신선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수원 서포터즈가 작년에는 수원 삼성이 1부 리그에 있을 때는 원정 경기에 따라가는 그 서포터즈 숫자가 평균 1,845명 정도 됐는데 올해 2부 리그로 떨어지고 나서 3,371명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3,300명은 그 K리그 1부, 2부 합쳐서 전체 구단 1위고요. 2위가 전북현대인데 2,049명밖에 안 됩니다. K리그 2에서 수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부산 아이파크인데 여기는 뭐 305명밖에 안 됩니다. 수원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수원 서포터즈가 오는 구단마다 뭐 입장권 구입부터 해서 주차, 화장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신선한 경험을 구단 관계자들이 하고 있고 그만큼 그 일부 승격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거죠.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수원 삼성이 어떻게 2010년 초반만 해도 우승한 적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수원 삼성 정도 되는 팀이 어떻게 2부에 갈 수 있나. 예전도 아니지. 몇 년 전에 FC 서울이 2부 리그 갈 뻔해서 부산 아이파크하고 플레이오프까지 했었잖아요. 결국은 FC 서울이 이겨서 잔류했는데 수원 삼성은 최하위에서 2부로 직행했던가 그랬던가요? 아무튼 저도 깜짝 놀랐는데 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엄청 실망하고 그때 그런 반응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일부 승격에 대한 팬들의 열망이 뜨겁고 지금 경기도 잘합니다. 2부 리그 1위 그리고 최근에 4연승을 했대요. 경기를 잘 하니까 팬들이 볼 맛이 나겠죠? 좋은 성적을 계속 내주면 정말 좋겠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지금 선거 패배하고 사실 그렇게 위기감을 엄청 절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내부 상황을 추스르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9번 정도 당선자 총회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관리형으로 하겠다. 혁신형으로 하자는 얘기가 일부 낙선인 위주로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2달 후에 전당대회를 치를 준비를 하는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로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맡을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뭐 혁신형으로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2달밖에 안 돼서 자기가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데 부담은 커요. 대표적으로 그 당대표 선출 방식, 그 현재 당규는 당원 100%로 선출하는 건데 이거를 일부 수도권 의원 위주로 민심을 반영하려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넣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만한 중진들을 꼽아보면 육선의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선수가 가장 많아서 유력한 국회 부의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선의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윤상현 이런 사람들 뭐 4선까지 포함해도 몇 명 있는데 뭐 몇 사람들을 최근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나봤는데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선뜻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를 5월 1일에 후보자를 받고 3일에 당선자 투표로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이 맞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내대표 출마자도 없어요. 원내대표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월 1일 날에 후보자 봤는데 대표적으로 유력하다고 꼽아온 사람 중에 지금 4선에 성공하신 김도읍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하셨던 분인데 28일 날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같은 4선의 박대출 의원, 정책위원회 의장 하셨던 그리고 3선의 김성원, 동천시연천군, 송석준, 성일종, 이철규, 추경호 요 정도 거론이 되고 특히 이철규 의원이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목소리가 좀 달라요. 친윤석열계는 이철규 의원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윤석열계는 원내대표만큼은 친윤계가 안 하면 안 되겠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싸움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김성원, 성일종, 손석준 의원 이런 사람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은 대구, 경북 당선인들과 오찬을 하는데 이게 원내대표 도전을 시사하는 자리라는 얘기하고 그냥 경제부총리 하시고 그러면서 국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단순 인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5월 1일 되면 누군가는 나오겠다고 하겠죠. 아무튼 국민의힘도 잘 정리가 되고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영수회담도 잘 치러져서 하루빨리 나라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도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준비도 적었고 오늘 형식을 바꿔서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잘 못하고 이런 거는 편집으로 다듬을 수가 있긴 있지만 그것도 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왜 곤란한 일이 되었네요. 저는 다음 주에 5월이 되고 나서 새로운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